부동산도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고 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 뭐 조금 여의치 않은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좀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좀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고민. 이제 제가 제 유튜브로 퇴사 상담소라고 네. 퇴사할 수 있나 이걸 이제 상담해주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 간단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죠. 투자하신 지 얼마 됐냐고. 네. 기간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보통 3, 4년이에요. 3, 4년. 다 2020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고 좀 더 빠르면 이제 19년 아니면 뭐 21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제 자산 배분 투자 계좌를 계속 성과 공개를 한 4년 반 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6, 7% 수익이 나요. 운 좋으면 8%도 나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수익률 계좌를 공개하니까 저는 이제 미래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내 투자 실력이 이 정도야. 그래서 내가 여기 돈을 얼마만큼 넣으면 나중에 이게 얼마 되는 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상담을 하다 보면 뭘 갖고 계시냐고. 아까 한 분 최근에 이제 얘기하셨던 분이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21년 여름에 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억 단위가 넘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냥 깔끔하게 1억이 있는데 현금 1억이 있는데 그거 3개 살 거냐고. 안 산대요. 그럼 지금 당장 이걸 팔아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서 이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죠. 잘 안 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계속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 아니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분은 투자를. 네. 자기도 혼란스럽대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좌도 엄청 많아요. 계좌도 엄청 많고 막 미국 주식도 손대고 막 별걸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듣도 보도 못한 주식들 막 가지고 있어요. 왜 사셨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이게 좋다고 해서 조금 사봤대. 몇백만 원. 그리고 뭐 항생테크 막 ETF로 갖고 있어요. 그걸 왜 사셨냐고 물어보면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무슨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중국의 테크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샀대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사놓은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뭐 전혀. 그래서 엄청 종목은 많고 관리는 안 되고 돈은 꽤 묶여 있는데 돈은 녹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다 팔라고 그냥 다 파시라고. 그거 지금 돈 있으면 그거 안 사실 거 아니냐고. 안 산대. 그때는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대. 그래 다 파시라고. 그러면 자산 배분은 이해가 좀 되셨냐고. 책 다 봤대. 다 이해했대. 그 이해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더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액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메인, 앵커, 그리고 노후 자금, 뭐 연금 계좌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개별주도 안 되니까 자산 배분 굴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존 계좌 정리를 못 해요. 막 변액보험 10년 만기됐는데 원금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팔고 싶은데 못 팔겠대요. 왜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아까 이제 주식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는 거랑.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이 기대 수익하고 예상 위험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대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0%. 사업비 떼고 뭐 하면 0%래요. 위험은요? 위험은 없는데요. 기대 수익 0%를 왜 가져갑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거는 기대 수익, 예를 들어 자산 배분 기대 수익 얼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7%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 5%만 나와도 된다. 그럼 5%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뭐 카카오 갖고 있는데 기대 수익 얼마입니까? 기대하고 싶지 않아.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싶.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안 보고 있다고. 그리고 막 계좌도 따로 막 쓰고. 그냥 그거는 기회비용을 계속 날리는 거라서 그거는 장기 투자도 아니고
원금 회복하면 그때 가서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금 회복하면 정리 못 해요. 원금 회복했다는 말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아,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네네네. 진짜. 그래서 이 심리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투자는 심리가 80, 기술이 20이라고. 너무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 뭐 주식 상관없이 심리가 거의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좋아하는 게, 저도 심리가 당연히 일반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규칙 처음부터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만 합니다. 아, 네. 주식이 올라가면 저도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근데 그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거를 자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20년 정도 했잖아요. 어. 뭐 2008년 반토막도 겪었고, 뭐 2011년 뭐 별걸 다 겪고, 상승장도 겪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은 최근 2, 3년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대급 상황이라고 막. 무슨 역대급이에요. 주가 반토막도 안 나는데. 네, 2008년 주가 반토막, 2000년 주가 반토막. 작년에 주가 20%, 30%밖에 안 빠졌어요. 그 역대급 상황은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뭐 역대급이긴 하죠. 40년 만에 온 거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을 뭐 역대급으로 뭐 이런 역대급 아니고, 이 정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상승장도 항상 있는 거고 하락장도 항상 있는 거라서 항상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덜 휩쓸리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자주 안 불러요, 저를. 자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대급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번 달엔. 다음 달에 다시 와서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그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네, 그리고 전혀 전망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도 작가님은 어쨌든 본인만의 그 지금 매크로를 보는 뷰는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를 보는 뷰가 있죠. 네. 저의 관점이 있죠. 네. 네. 아,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20년 동안 고민을 했죠.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 생각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여기까지 못 내려오게 해요. 내 생각으로 매매하면 안 되니까. 네, 엄청 많이 실패해봤죠, 저도. 네, 이럴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뭐 해봤는데, 엄청 많이 실패하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네, 절대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네, 자기 혼자 하겠죠. 네, 자기 어떤 예지력이 있으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부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갔을 거예요. 다 맞출 테니까. 어쩌다 한번 맞힌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 한번 맞추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릴 수는 있겠죠. 내가 맞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를 획득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할 수 있냐, 반복할 수 있냐거든요. 수익화를.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승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익히면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경매로 버는 방법을 익히면 다음 경매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복 가능해요.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되게 커스터마이징 잘했어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투자하게끔 되게 커스터마이징도 잘했고 디테일한 걸 되게 많이 챙기긴 했지만, 이게 학계에 나온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네. 1950년에 이제 나온 이론이고, 그 전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 나온 게 그때였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천억씩 굴리는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 쓰고 있고,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거지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이미 된 방법이거든요.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검증이 된 방법이니까 저도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써보니까 제가 이제 계좌 공개, 수익 공개를 하면 당연히 쫄리잖아요.
내가 책을 써놓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마연골 2019년에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공개를 했거든요. 난 이런 논리로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연금 계좌를 계속 공개를 했어요. 그럼 깨지면 이제 쫄리잖아요. 무섭잖아요. 욕 먹을 거니까. 네. 계좌도 깨지고 욕도 먹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이제 엄청 깨졌을 때 저 그냥 리밸런싱 한다. 블로그 이렇게 썼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지수가 뭐 1400이 됐는데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래요.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반등할 거다. 항상 반반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리밸런싱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적감해서 한 거죠, 계속. 다시 막 3,000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음 내년에 3,500 간다. 어떤 사람 아 이제 피크 쳤다. 이제 떨어질 거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양쪽 방송을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별로 이제 부담이 없죠. 스트레스 안 받고. 작년에 그러니까 발 뻗고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집을 빼고는 전 재산이 자산 배분 투자가 되어 있어요. 개별적 안 하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안 합니다. 아예 일절 안 하세요? 네네. 소액으로라도? 안 해요, 안 해요. 와. 해봤죠 예전에 투자 초창기에. 제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요. 돈을 벌어도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빠졌어도 난 할 말이 없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다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고 뭐 계좌 핸드폰 보여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보여준 적도 있는데 뭐 개별주는 전혀 안 하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자산 배분 투자로 부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뭐 7% 8%가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10년에 2배잖아요. 72법칙 계산해 보면 10년 2배면 20년 4배예요. 상당히 큰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권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많이 알아라라고 해서 오늘도 나오게 된 거고. 이게 그 굉장히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이게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70년 이상 된 방법인데 그러면 작가님은 우리 한국형으로 어떤 디테일을 조금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환율 변동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이미 다 달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달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땡큐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 달러가 올라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없는데 우린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 주식을 사는데 환노출로 사거나 금 ETF를 사는데 환노출 되어 있는 ETF를 사게 되면 달러 투자를 겸하게 돼요. 그러면 작년 같은 하락장에도 많이 안 빠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하거든요. 작년에 뭐 ETF 처음 공부라는 책도 내기도 했는데 ETF 별로 특징이 달라요. 어떤 뭐 보수도 다르고 운용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더 찾아가지고 뭐 이 자산군에 가장 적합한 ETF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매칭을 해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차별화는 이거 제가 운용하는 실제로 제가 제 돈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 정도 좀 왔으면 이제 배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눠서 다시 재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리밸런싱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데 가장 심플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좀 더 수학적으로 정밀한 거는 균형이 깨진 것만큼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를 체크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 매일 봐야 돼요. 균형이 얼마나 깨졌는지 매일 봐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이제 개발자 분이 있었어요. 자기 프로그램 짰대요. 그럼 괜찮다고. 그럼 짜서 자동으로 보는 건 상관없다. 나머지 분들 그걸 어떻게 맨날 봐요.
그리고 프로그램 짰다고 해도 이게 8%가 적당한 거냐 9%가 적당한 거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그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요.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건 맞는데 리밸런싱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막 이건 뭐 디테일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자라고 하면 깜빡해서 2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예, 예. 근데 1년 동안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어떤 책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 멜킬이라고 이제 프린스턴대 명예 교수인데 그분도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책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책 번역서에 해석 추천사와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거 틀렸다라고 썼어요. 네. 추천사인데? 네. 출판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한국의 제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이게 추가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식이 있는데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 2,000포인트로 끝났어요. 남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2,000포인트에서 자산 배분인데 중간에 3,000을 갔다가 다시 2,000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중간에 리밸런싱을 했잖아요. 그러면 3,000이 갔을 때 고가 매도를 해요. 네. 고가 매도를 해서 뭔가를 샀겠죠. 그 다음에 싸질 때 이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이게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네, 리밸런싱을 통해서 보너스 수익이 생긴다. 또 반대로 주가가 2,000에서 1,000 됐다가 2,000 되는데 1년 동안 리밸런싱 안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중간에 리밸런싱을 했으면 이게 싸게 샀잖아요. 싸게 산 게 다시 2,000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보너스가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이제 자주 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자주 하냐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매매 수수료 없으니까 매일 해도 되냐? 매일 해도 되는데 매일 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실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실험하는 건 괜찮죠. 매일매일 정시간에 들어가서 이거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네. 기본적인 수익은 분산해서 다 가져오고 리밸런싱 보너스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뭐 상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증여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네, 그렇죠. 자녀 때문에. 네. 네, 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올 초에 그 내 아이를 위한 마법의 돈 굴리기라고 네. 요 자녀 이제 증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자녀 자금도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적당한 수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썼고 크게 자녀 일단은 아이들 세뱃돈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대부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서 이렇게 해줘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2천만 원 증여 한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본인 연금 준비부터 해라. 네. 본인과 남편의 연금 계좌부터 꽉꽉 채워라.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해 줄 돈이 없을 거거든요. 네. 본인 노후 준비도 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자녀한테 뭐 우리 딸한테 내가 2천만 원 증여해 줬으니까 난 뭔가 되게 많이 해준 것 같고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아니고 자녀한테 선물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부자 부모님이에요. 노후가 부자인 부모님. 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자녀 계좌에 뭐 몇 천만 원, 1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부자로 은퇴를 했어야 돼요. 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자녀도 먹고 살기 바빠요. 그죠? 자기도 집 사야 되고 뭐 우리랑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걸 겪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노후 준비 안 돼 있어. 생활비도 없어. 자식한테 손 벌면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모가 연금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은퇴하고 한 달에 뭐 300, 500을 국민연금 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캐시플로우가 나온다고 하면 노후에 그렇게 돈 많이 안 쓰거든요.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500만 원 나오는 거에서 한 200만 원 세이브 아껴놨다가 딸한테 주는 거예요. 너 생활 보태 쓰라고. 이게 훨씬 좋은
징여예요. 네. 생활비로 주는 거는 이제 징여가 아니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녀한테 뭘 해주고 싶어. 뭘 해줘요? 부자 부모님을 물려줘야 된다니까요. 예. 연금 부자인 부모를 선물해줘야 돼요. 그럼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내 연금 준비 잘 되면 자식한테 돈 다 쓰게 돼 있어요. 돈 남는데 뭐. 자식 힘들어하면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때. 지금 2천만 원 중요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챙기면 되겠네요, 나를.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적당히 분산해놓고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주식을 24%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금이 좀 싫어가지고 금 비중을 좀 줄이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를 완전히 빼버리거나 아니면 주식을 다 나스닥으로 넣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이제 모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자산 배분 계좌 오픈한 게 4년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적으로 30-40%예요. 연 단위로는 6, 7%, 8%지만 네, 누적으로는 30%, 40%, 뭐 시장 좋을 때는 50%까지 가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뭐 10년 되면 100%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서 하시면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0억을 번 다음에 만약에 책을 썼으면 아마 속깃했을 거예요. 자산 배분해도 100억 모을 수 있네.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할아버지 돼가지고 나 100억 모았어. 7%로. 몇 년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시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검증을 해보는 거죠. 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네. 검증을 한 거를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최소한 연금 계좌는 이제 좀 따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붙고 계좌가 불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절약해서 더 넣고 싶어요. 네. 절약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요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되는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부자를 그 뭐 회사의 사장님하고 이제 비교하면 안 되고, 옆집 식당 사장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재산이. 어제의 나하고 비교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제의 나, 작년의 나보다 내가 부자 됐어. 자, 부자가 되는 건 두 가지죠. 내가 넣은 돈 그리고 불어난 돈 두 가지가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나 계속 부자가 되고 있어. 요게 계속 보이면 미래가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럼 난 어느 정도의 자산가로 은퇴를 할 수 있고 이 자산을 굴려서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 이런 게 나오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돈 굴리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은 부자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미 지금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집도 있고, 물론 빚도 있습니다. 빚도 있지만 금융자산도 있고 계속 이게 불어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일을 해서 버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같이 쌓이는 거고, 제가 은행을 관둔 이유가 네. 이런 책을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책 때문에. 요 피드백이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걸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담도 이제 뭐 다 무료로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저의 어떤 제가 드린 도움 때문에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피드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자문사를 하는 이유는 네. 책에 다 설명했어. 근데 못 하겠대.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실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다 알겠는데 못 하겠대. 그리고 샀는데 리밸런싱 안 했대.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문사의 자문 상품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지금 그런 걸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 80 돼도 그냥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소통하고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떤 노후 준비 좀
좀 잘 되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삶에서. 이 얘기는 꼭 끝으로 하고 싶다. 재밌는 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만나면 주식을 아예 안 봐요. 예.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집도 안 사요. 그래요? 네네네. 어. 전세 깔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 그냥 어. 월세 살면서 전부 다 이제 투자하시고 부동산 쪽은 또 이쪽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게 많잖아요. 좀 넓게 보고. 근데 몰라서 안 하는 거랑 알면서 안 하는 건 다르거든요. 야, 채권이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그거 아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그래서 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약간 오픈 마인드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